님께서 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그 설치와 관련해서 그 배경이 되는 그 해사 분쟁 해결 수단, 해사법원과 그리고 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운동 등에 관하여 잘 정리해 주셨고, 또 해사 중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양자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정립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신 귀중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은 이제 그 김상근 부장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상근 부장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근 판사입니다. 김yen 교수님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고, 또 오늘 또 모르던 사실을 덕분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토론자로 나서서 사실은 김yen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할 만한 정도의 식견이나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오히려 김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항상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김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적으로 그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 교수님 발표하신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하는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그 저도 이 회사 국제상사법원과 중재부가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거냐, 그리고 같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냐, 경쟁 관계가 될 거냐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석행 그 사장님과 김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어, 양쪽은 그 두 개의 축으로서 양 수레바퀴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김현장에서 근무할 때 저희 그 해운 쪽 이제 실무자들에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중거법을 영구법으로 하고 이렇게 중재 쪽으로 이렇게 가는 조항들을 넣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선 대한민국 생각하면 회사법원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회사법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문가가 회사 분쟁에 관한 전문가가 그렇게 뭐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건 분쟁을 해결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3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꺼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무가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 법원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사 사건 또는 국제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원이나 그 전문가들이 풀이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결국은 많은 사건이 우리나라 내부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지금 그 이수진 의원님 노력으로 해서 제출된 법안이 좀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저희 나라에도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빨리 설치가 돼서 출범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간략히 몇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문 이제 3페이지와 관련된 건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해상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포섭하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 법안을 그러니까 처음에 마련할 때부터 계속 논의해오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제출한 안에도 일단은 해양 안전심판 사건 등의 행정 사건과 그다음에 선박 건조 관련 부분도 해사법원의 전문
집중으로 포함되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가닥을 잡고 그렇게 법안을 제출을 그러니까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형사 사건은 회사 형사 사건은 좀 형사 사건의 특수성이 워낙 또 있고 이렇게 집중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회사 국제상사법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건을 집중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형사 사건은 그 집중이 오히려 그 처리 그러니까 신속한 처리나 공정한 처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일단 형사 사건은 제외를 하고 선박 건조 그다음에 해양안전심판 사건까지는 포섭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발표하신 발표문 9페이지에 있는 이제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앞으로 이제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생긴다면 이제 저희가 그 사건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그 사건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사건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뭐 그 민사 사건은 이제 좀 2021 가합 뭐몇 천호 이런 식으로 그 사건 부호를 붙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사건은 또 사건 부호 외에 사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 부호와 사건명이 동시에 부여가 되는데 일단은 회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그 회사국제상사법원의 고유의 사건 부호도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뭐 부호가 붙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생각해 본다면 앞에 해자를 붙여서 회사 단독 사건은 해가단, 뭐 회사 합의 사건은 해가합, 그다음에 저 2심 항소심 사건은 해나, 그다음에 저 대법원 가는 회사 사건은 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사건 부호가 붙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 부호가 붙여지더라도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명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 사건명 표시와 관련해서 지금 회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기 전에도 그 회사 사건은 사건명 표시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쉽게 이렇게 저희가 그 사건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회사 전담부 배정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아까 김영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김영 교수님께서 행정처를 방문을 해서 사건명 표시를 통해서라도 우선 그 회사 사건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회사 전담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는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2021년 금년 7월부터는 이제 해상 사건에 그 해라는 그 사건명 표시에 해라는 그 특수 부호가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저희 그래서 법원 내부에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법원 그 사건명 표시에 관한 예규하고 규칙을 다 찾아봤는데 아직은 그게 예규로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사건명 표시에 해자가 붙는 그러한 노력은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명 표시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단독 재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즉 저는 회사 전담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사 사건으로 분류하는 게 마땅한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험 그 회사가 보험금을 회사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원인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이제 그런 그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구상금 사건인데요. 이거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형적으로 회사 사건인데 지금 그게 회사 전담부로 가지 못하고 일반 단독 재판부로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접수 단계에서 이게 회사 사건이라는 걸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전문적인 그 접수 담당 그 직원들이 회사 사건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는 건데 그 사건명 표시에 그 맨 뒷부분에 괄호를 이용해서 해라는 표시를 하면 그러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고 좀 더 사건 파악이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 국제상사법원과 이제 중재 제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서는 함에 있어서는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냐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재의 장점은 어, 단심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되고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건 파악과 변론을 위해서 강력한 증거 게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중재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면 이제 중재 제도의 단점이라 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단점 또는 뭐 조금 부족한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중재 재판부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면 그때 비로소 중재 재판부 구성을 위한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중재인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긴장 관계, 그다음에 눈치 보기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고 중재인 선정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그 중재인 선정 마지막 중재 그 재판장 선정을 법원에 의뢰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또 중재 재판장 선임 결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그러한 좀 절차적인 그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조금은 그 개선됐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중재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좀 너무 그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의 고액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건들은 아예 중재로 갈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리고 그 중재 진입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조금 그 중재제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 법원 또는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생긴다면 이제 그 법원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그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법원이 가지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중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에서는 아까 영국에서는 뭐 일부 경우에는 불복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중재는 일단은 단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복이 되지 않지만 이제 법원에 오면 어떤 그 잘못된 그 판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불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그 법원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중재 판정을 받으면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승인 판결이라는 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회사 국제상사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집행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승인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이 또 편리하고 용이하다는 것도 법원이 설치되는 장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법원은 그 재판부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만 들고 가면 바로 그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즉시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도 그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저 회사 국제상사부문과 이 설치되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장점들 그리고 늘을 포섭을 해서 법원에 그 회사 국제상사법원의 운영 절차를 마련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아까 뭐 그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설치가 되고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게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발표를 여러 가지 그 판결문 공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회사 국제상사법원의 그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설치된 그 중재센터의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그래서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좀 고려됐으면 하는 그러한 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급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김민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도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그 회사 국제상사법원은 지금 회사 파트와 국제상사 파트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게 될 건데 회사 사건을 담당하는 회사 그 사건은 일단 3심 구조를 취하는 걸로 일단은 그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와 대비해 그렇지만 국제 상사 사건은 이게 3심 구조로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지체된다는 그런 게 오히려 그 걸림돌로 또 작동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국제 상사 사건은 중재와의 그 법원의 그 장점을 좀 더 그 서로 융합하는 의미에서 2심 구조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그렇게 국제 상사 사건은 2심 구조로 설정을 하고 회사 사건은 3심 구조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국제상사법원의 설치 운영 관련해서 고려했으면 하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강력한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러한 증거 개시 제도 러쉬 아스트라는 내가 알기로는 끝났고 내가 도입이 마지막에 맞고 그 다음에 무슨 얀센 주장 들어갔다. 그것도 여보세요? 만일에 러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운영된다면 이제 증거 개시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중재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그 비율제로 연동하다 보면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이게 워낙 덩치가 큰 사건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의외로 소송 비용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국제상사법원은 소송 비용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관 선발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일단은 초기 단계,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김인영 교수님께서도 그 회사 국제상사법원의 법관으로 뭐 오셔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터놓는 것도 이렇게 그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초기 단계에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특허법원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를 이용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사 국제상사법원도 당연히 그러한 그 운영도 고려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거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회사 국제상사본이 신속하게 설치돼서 저희도 그 외국에 우리나라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회사 국제상사법원이 맡게 될 어떤 해상 사건의 범위나 그 사건 구호의 부여, 그리고 또 운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법원 실무의 관점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철원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자 법률사무소 이철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현영 교수님 대단히 훌륭한 발표와 김상구 부장님의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기재한 게 있는데 화면 공유 하나 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는지요? 예, 잘 보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이수진 의원이 발제한 해상국제상사법원 설치하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국제 거래를 합쳐서 하나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실체적으로는 결국 그 국제상사는 국제상거래에 대한 어떤 분쟁 해결이 기초가 될 거고요. 근데 국제상거래라는 건 국내 상거래와 달리 해상 운송을 대부분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을 전문으로 하는 법관이 국제상거래를 다루는 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또 국제상거래에 얽혀있는 보험이라든지 신용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상이랑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절차적으로 볼 때도 결국은 해상 국제상거래 쪽은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중재, 국제소송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중재 판정문의 집행이나 국제소송 판결의 집행 등 이런 부분을 같이 다룰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국제상사법원의 어떤 고유성과 특수성 그리고 이런 법원을 설치할 합리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영국의 해사법원과 해사중재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보충을 좀 드리면 영국은 1심 법원이 이제 런던의 하이코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코트 안에 몇 개 분과가 있는데 퀸스 벤치 디비전, QBD라고 불리는 디비전 안에 5개 정도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해사법원은 애드미럴티 코트입니다. 애드미럴티 코트는 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물소송, 인렘 액션, 즉 영국에서는 선박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하는 인렘 액션이 있고요. 거기엔 물론 메리타임 리엔, 선박 우선 특강제까지 포함됩니다만 그런 소송들을 다루는 애드미럴티 코트가 있고요. 반면에 계약상의 분쟁, 즉 BL상의 분쟁이나 또는 차터 파티 분쟁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코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분쟁은 인렘이 아니고 당사자, 회사 사이의 분쟁이 되고요. 그래서 로이드 로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뒤에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QBD하고 가로 열고 ADM이라고 써 있는 게 애드미럴티 코트고요. 뒤에 COMM이라고 써 있는 커머셜 코트인데 사실 로이드 로 리포트의 뒤에 한번 찾아보시면 80%나 90%가 커머셜 코트 사건이고요. 한 10% 정도가 애드미럴티 코트 사건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영국이 섬나라긴 합니다만 애드미럴티 코트에서는 인렘 액션을 주로 다루다 보니 인렘 액션에 들어오는 건 선박 충돌이나 메리타임 리엔인데 사실 뭐 영국에서 선박 출동권이 뭐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커머셜 코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상 운송에 대한 계약법적 분쟁은 다루게 되고요. 애드미럴티 코트의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드미럴티 코트가 말씀드린 대로 어레스트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또 회사 충돌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말씀하셨다시피 LMA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회사중재인 협회고요. 여기는 사실은 풀 멤버들이라고 해서 전업중재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분들은 한 3, 40명 정도의 전업중재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업중재로 회사중재만 처리를 합니다. 그만큼 1년에 사건이 수백 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히
뭐 이걸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일종의 표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발틱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각종 차트파티나 BL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100년 이상 표준 계약들에서 대해서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높은 공신력과 각 세계 각국의 그 해상 쪽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영국 중재법은 일반적인 온시트랄 모델로와 다르게 특이하게 법원에 대한 어필 항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오브 로우라고 해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항소는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합의하거나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허용할 리는 없기 때문에요. 아니면 이제 법원의 리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원의 리브 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건 중에 보면은 퍼블릭 임포턴스라고 해서 이 어필을 하는 것이 어떤 공공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요건을 따지는 것이 뭐 저도 영국 이 항소를 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표준 계약에서 문제되는 조항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퍼블릭 임포턴스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8년, 19년에는 영국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어필을 시도한 사례가 4, 50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리뷰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영국에서도 사실 중재 절차에 대해서 리뷰를 받아서 어필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또 그렇기도 해야 될 것이 뭐 리뷰를 남발하거나 어필을 통해서 중재 판정을 쉽게 뒤집어지면 사실은 중재가 가지는 장점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영국 법원도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다만 김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중재인들로서는 자신이 내린 판정이 영국 법원의 어필을 통해서 재심리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소음이 좀 있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사 분쟁에 있어서는 사실 법원 자체가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중재는 뭐 계약상의 분쟁을 처리하는데 좋은 포럼인데요. 꼭 법원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해사 분쟁은 영국 법은 이제 어레스트를 따로 인레메이션 합니다만 가압류와 압류, 선박의 가압류, 압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집행 절차로 돼 있긴 합니다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실은 어레스트라는 건 굳이 따지면 소송 절차의 일환을 보는 것이지 집행 절차의 일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레스트 컨벤션을 받아들이고 대륙법계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선박을 둘러싼 해상 분쟁에서는 어레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결국 중재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국가의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사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책임 제한 절차 같은 경우에도 법원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회생이나 파산과 유사하게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절차 역시 유료 요금까지 포함해서요. 법원의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사 분쟁에서는 법원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발표하신 부분 중에 중재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중재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하는 가장 큰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중재판정 취소와 중재판정 집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임의 중재 같은 경우에 중재인 선정이 안 되면 이거를 해결할 만한 중재기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해서 비송사건으로 중재인을 선정하는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의중재와 기관중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제 중재 규칙이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이런 중재인이 선정되기 전 또는 중재인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때 기관이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냐의 문제인데 런던의 그 LMAA나 뭐 지금 서울의 해사중재협의회 같은 경우도 임의중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 임의중재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인 중재인이 안 뽑힐 때 법원이 관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기관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 100% 애드혹 임의중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사실 임의중재 규칙도 중재 규칙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해사중재기관들은 임의중재적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관중재적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를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재법 개정이 돼서 뭐 중재인 선정이라는 비송사건이나 또는 중재판정 취소, 중재판정 집행에 대해서 이제 관할을 해사 국제상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국제해사법원이 가진다고 하는데 뭐 그게 제 생각에는 크게 실무상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재판정 집행과 중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전문화된 법관들이 있다고 하면 더 발전이 될 걸로 보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법원의 중재 관여가 좀 더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김진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사법원 설치는 해사 중재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해사법원 설치를 하게 되면 해사 전문 법관이 육성될 걸 기대되고 법원도 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법원 같은 경우엔 제가 알기로는 10년씩 가사법원에서 전문 법관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크게 높은 법관들이 육성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해사국제상거래법원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해사법원에서 오래 근무하신 법관분들이 나중에 좋은 그 전업중재인으로 해사 정재인으로 육성이 돼서 우리도 뭐 풀멤버처럼 전업은 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사 중재와 국제상거래 중재를 다룰 수 있는 어느 정도 전업으로 다룰 수 있는 중재인들을 육성할 수 있다면 앞으로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해경이 수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형사사건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됐고 앞으로는 어찌 보면은 해상 충돌 사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까지도 해경이 중요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경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젠 수사권 지휘 조정도 안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형사사건에서는 굉장히 해경에는 사실은 해기사 출신들도 많고 해상 사건만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반면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경험이 전무한 검사님이 처음으로 해상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렵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변호사로서는 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형사 사건에서는 해경 주도로 사건이 처리되게 되면 많은 부분 전문화가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래서 법원도 이런 해사 법원 설치를 통해서 민사적 측면, 행정적 측면에서도 전문화에서 발전을 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해사법원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법원의 보존 담당 판사님들이 하시는 압류, 가압류, 집행판사님이 하시는 업무를 해사법원에서 가지고 가면 이 부분의 전문성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 압류, 가압류와 선박 압류, 가압류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저도 판사를 할 때 가압류 사건을 다뤄봤었는데 1년 동안 판사들이 가압류 가처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영업중지 가처분입니다. 영업중지 가처분하는 거 회사 문을 닫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판사는 정말 인생을 걸 고민할 정도로 수백 명의 종업원을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인 사건입니다. 근데 판사님들이 선박 압류, 가압류 할 때는 너무 쉽게 도장을 찍습니다. 선박 압류, 가압류는 사실 영업중지 가처분이랑 똑같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무서운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원에서는 선박 압류가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얼마나 컨주와 그 관련된 당사자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솔직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게 실무에서 볼 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집행의 일부로 처리하고 있고 더군다나 부동산 집행과 유사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사법원이 설립이 되면 이런 선박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이 제고가 되고 업무 관행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박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전액 현금 공탁을 하지 않으면 배를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사법원이 설립되고 전문적인 판사님들이 들어오면 P&I LOU를 통해서 배를 풀어주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사 사건은 국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법원도 좀 업무 기준을 좀 정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심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어로 낸 문서들이 워낙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해사법원, 국제상거래법원에서 굳이 영어로 된 문서는 꼭 번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제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제거래 요즘에 사실 코비드로 화상심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제 소송이기 때문에 화상심리를 좀 넓혀주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상은 사실은 국제협약이 많은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도 헤이그 비즈비 룰을 갖고 왔고요. 또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도 76년 조항을 가져온 것 등 사실은 우리 법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다 뿌리를 따져보면 국제 협약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판사님들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외국의 사례들, 국제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증거 보존이 사실 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중재가 본안으로 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보전을 법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본안 관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건에 대해서만 증거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특히 해사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이렇게 좁게 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사 국제 상거래 법원을 만들면 좀 업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좀 향후 과제들인데요. 뭐 회사 중재도 그렇고 회사 국제상거래 법원도 그렇고 일단 중요한 건 사건 수를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사실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산업혁명과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표준 계약을 만들어서 보험이라든지 해상, 국제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후손들이 사실 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표준 계약 사용을 해서 이런 분쟁을 우리나라 법원이나 중재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코가스라든지 발전소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또 전용성 계약에 관련된 분쟁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용성 계약 분쟁들이 어찌 보면 전형적인 표준 계약서에 따른 분쟁으로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우리가 한국적인 회사 분쟁을 늘리는 하나의 방향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결국은 국내 전문가 풀을 확대해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 변호사, 중재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 이외에 오늘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꼭 변호사가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사고조사 전문가, 기술 전문가, 퀀텀, 금액 산정 전문가 등 이런 부분의 풀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으로 중재나 소송을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에는 워낙 이런 컨설턴트가 발전되어 있다는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률가들의 육성뿐 아니라 회계사 출신 분들이라든지 뭐 조선소 기계공학 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은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좀 국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법원의 항소 부분은 사실 중재법에 대한 너무나 큰 좀 변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김윤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에 대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방안도 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중재지의 법이 중재 판정 취소나 항소 등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재 합의를 할 때 중재지는 서울로 한다라고 해야지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건데요. 중재지를 런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만 아마 저는 영국법원에 항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중재지를 꼭 런던으로 놓고 가야 되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면은 있습니다. 하나 방안 중에 하나로는 뭐 예전에 저희가 서울 중재인협회를 만들 때나 그 대한사전 중재에서 논의됐던 방안 중에 하나인데 중재 절차 내에서 항소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곡물, 화물에 관한 협회인 가프타라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항소 중재 절차를 갖추고 있어서 개인 중재인이 처리한 사건이 다시 3인 중재로 넘어오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저희가 중재 제도를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항소제도는 중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단신제와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깊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김인영 교수님 말씀하실 때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사건이 해상 분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영국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LMA에서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워낙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국에서 LMA를 처리하는 상당수의 사건이 지금 조선 그리고 해상 플란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LMA를 처리하면서 가장 느끼는 큰 불만 중에 하나가 LMA의 그 중재인들의 풀은 대개 해상 변호사 또는 브로커 이런 분들 출신이기 때문에 발틱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그 표준 계약서 해석에 굉장히 능숙한 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쟁점을 갖고 있고 선박의 공정의 지연이라든지 엔지니어링적인 쟁점을 갖고 있는 사건에서는 이런 중재인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피상적인 심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조선소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사건 분쟁은 계약서는 단순하지만 계약서보다는 그 뒤에 있는 기술적인 분쟁, 도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절차 지연에 대한 공정 지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계약서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LMA에도 굉장히 고민이고 LMA에도 최근에 그래서 이런 선박건조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그 중재인 풀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중재나 회사 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해상 운송, 즉 차터 파티라든지 비해상 분쟁과 그 이외에 좀 기술적으로 쟁점이 있는 분쟁, 특히 선박 건조라든지 해상 플랜트 사건들 같은 경우를 다 아울러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절차적, 실체적, 그리고 인력적 풀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예, 감사합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그 법률안 타당성을 잘 짚어주셨고 또 이제 그 영국의 해사법원과 그다음에 해사중재제도에 관한 상세한 보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무의 입장에서 그 해사법원 설치가 그 해사중재 발전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제공하여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번 발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지방법원 공성지원의 이승훈 판사라고 합니다. 먼저 김희정 교수님 해사중재포럼 대표로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과는 IMO 법률위원회 10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그때 선박금 경매 협약 관련해서 공동 발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IMO가 적절한 바디가 아니라고 해서 부결됐지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국제상거래법 연구반 그 운시트랄이요. 그 제6 실무작업반에서 다시 의안으로 채택돼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아무래도 조만간 교수님께 한번 이렇게 고견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지정 토론하신 김상근 부장판사님 그리고 이철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듣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 김상근 부장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건 번호 관련해서는 뭐 과문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해로 해서 7월 1일부터 그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 예고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철원 변호사님 발표 관련해서 그 해경과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해경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해경의 전문성이 많아서 이 부분 그 형사사건 관련해서 앞으로 전문성이 제고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 부분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지방 근무를 하면서 부산지방법원 그리고 평택지원, 공성지원에 근무했는데 공통점이 다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에서 전부 다 형사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하면 이렇게 해상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약식 명령으로 기소가 돼서 해경이 전문적으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전문성 있게 처리가 못 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해사 국제상사법원 안에서 형사사건이 빠져 있는데 사실 제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부산지방검찰청이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건 중에 전국적인 관할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건들은 부산지검에서 그 관할권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그 해양 범죄 관련해서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걸 관할을 적절히 조정해서 다만 그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전국적인 관할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해양 범죄 사건 정도는 그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관할 범위 안에 넣어서 해결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철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선박 건조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지금 LMA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틱 익스체인지 그 표준 계약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지만 기술적 분쟁 그리고 공정 지연 관련해서는 인식이 부족해서 되게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도 참 저는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런 제가 보기에는 좀 국제건설법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업계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건설 에너지 실무 연구회 그 연구회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최근에 좀 인식이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국제 그 건설 부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 선박 건조하고 해상 플랜트 분쟁에 대해서 좀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또 이철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영어 번역 부분은 굳이 필요한가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경험은 짧습니다만은 부산고등법원 국제거래 해상전담재판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또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할 때 이제 국제 조세 사건도 해봤고 근데 해보면 많은 그 영어 관련된 그 이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번역한 내용들의 수준이 전문성이 많아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김앤장 같은 회사들에서는 좋은 번역인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패러리글들이 훌륭해서 번역이 굉장히 훌륭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언어에 좀 능숙한 법관들이 그 배치가 돼서 영어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영어 자료들을 읽고 이렇게 심리를 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되게 공감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오늘 발표 세 분 내용 너무 유익했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네, 질문이 있습니까? 저도 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저 시마스터 이석행입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 중재 판정에 대해서 어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진해운 재직 시절에 이 대한상사 중재 판정에 흠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대법원에서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저 중재 판정을 한 게 있거든요. 중재 판정에 흠결이 있으면 그때 그 신청인 측의 그 클레임 액수 산정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중재 판정에 흠결이 있으면 이 여전히 이 취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저 우리나라 경우에 대한상사 중재 기관 중재에 대한 것은 그냥 지금처럼 대한상사 중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논할 바는 아니고 서울 회사 중재 협회가 지금 그 설립이 된 지가 3년 하고 한 4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맞이해서도 그러지만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구상 크레임, 선박 화물 그 손상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나라 손보사들이 일단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대위권을 받아서 구상 크레임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그 이 서울 회사 중재로 좀 처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손해보험사 협회라든가 직접 손해보험사들 그 적화 담당자들을 좀 모아놓고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그 차터링 브로커들이 이제 CP
차트 파티를 이렇게 그 드라프트를 하고 할 때 사실은 재판 관할을 또 이렇게 대한상사중재나 서울 회사중재협회로 이렇게 하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을 좀 그 초치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좀 중재가 좀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저 김영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바로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예,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뭐 해법학회나 또 우리 그 중재 추진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이런 교육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그 대한상사중재원하고 그 한국회사표준계약서라고 해법학회 만든 게 있습니다만 2007, 8년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코나이 뭐 2006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참 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그 빈코 서식을 가져와서 한국형으로 하면서 이제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됐었거든요. 한번 서울과 부산에 가서 이 회사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막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참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석경 사장님 말씀은 좀 더 이제 손보사하고 차트링 브로커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 말씀인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또 뭐 회사중재 포럼 또 대표도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서울 회사중재협회 대한상사중재 같이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 네, 그리고 그 수협에서 의선들 그 충돌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실은 중재로 끝내면 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김영 교수님이 강조했었으니까 그래서 수협도 좀 이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요청도 하고 좀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수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협에 이제 어선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전혀 그 처리하지 않는 조그만 건인데 클레임이 한 1,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서 자체로 이렇게 막 처리가 되고 제가 한번 용역을 해봤는데 그 민들이 충돌 사고가 나도 과실 비율을 정확히 이제 산정을 못하니까 이제 억울한 측면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특히 뭐 서울 회사 중재는 이제 전문가들이 또 있고 하니까 거기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신속하게 싸게 이렇게 충돌과 관련된 그런 중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좀 불가했는데 혹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네. 예. 저는 이번에 오늘 행사가 회사중재 포럼에서 했는데 저는 6월 1일 날 제가 마찬가지 포럼인 무역금융중재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천길주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회사 관련 부분은 오늘 좀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그 부분은 원래 저는 건설 분야 쪽하고 금융, 무역 이런 쪽에 좀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회사 관련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좀 많던 분야고 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제가 생각하는 분야하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낀 부분이고요. 건설 중재 같은 부분은 사실상 건설 전담 재판부 등등 건설 관련 전담 법원 등등에도 사실 거론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문제가 오히려 법원 판단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재 전담으로 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건설 사건 관련 부분은
중개 쪽으로 많이 제가 이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회사는 회사의 그 분야의 특성상 아마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별도의 회사 국제상사 법원 전담 부분을 만들자 하는 쪽에 아마 진행이 많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올해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상 사건을 좀 많이 다루게 된 거는 제가 그 해외 건설 쪽을 많이 하면서 아까 그 홍성애 우리 판사님 말씀하시던데 그 플랜트 관련 부분이라든가 우리 이철원 변호사도 말씀하셨는데 해상 플랜트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은 해상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브레이크워터, 항만 시설, 부두 관련 이런 쪽 관련돼서 기존 시설물 내지는 시공 중인 건설 시공 중인 관련된 선박과의 충돌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이것이 민사 형사 부분이 같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제가 동남아라든가 중동 쪽에서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 가지고서 분쟁이 생겨서 그걸 다 법원 아니면은 중재로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그 회사 국제상사 법원 법안을 보니까 해상 사건을 전속한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회사 법원의 전속 소위 말해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떤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서 그거를 조금 이따 어떤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가 저는 손톱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물론 이제 중재라는 거는 단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으로 가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 변호사 관련 비용 등등을 토탈을 놓고 볼 때에 일반적으로 중재가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신속성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선뜻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어떤 분이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제가 저는 그 회사 쪽은 전문이 아니지만은 많이 배웠고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김현 교수님 이번에 또 회사 중재 포럼을 새로 맡으셔서 네. 앞으로 이제 저는 무역금융 중재 포럼을 맡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환영드리고 우리 박진환 전 대표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6월 1일 날 무역금융중재 포럼 웨비나를 첫 번째로 제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주제는 남북 민간 경영, 남북 민간 교역, 교역에 따른 실태와 리스크 캐치를 위한 분쟁 해결 이 부분을 가지고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 중재 관련 부분도 남북 관련된 교류가 활성화될 때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공통 분야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남북 부분은 민간 교육에 따른 리스크 캐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때는 현재 그날 뭐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재 쪽으로 가서 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공부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까 저 해양 플랜트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좀 우리가 우리 멤버들 그 해사국제상사법원 그 입안하시는 분들 한번 더 토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플랜트 그 해상 구조물은 우리 회사 법원에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사 국제상사법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국제 상사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원하면은 이쪽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제 사건 전담부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사 법원에 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국제 상사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네. 비용 측면은 뭐 제가 실제로 안 하니까 뭐 이철원 변호사님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경험한 바로는요. 그 전업 그 중재인들 그 변호사님들이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 단가가요. 그러니까 그 뭐 중재 그러니까 이미 그 SCM에는 이미 중재인데 그 계약을 하면은 시간당 차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시간당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렉이라고 그 교수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중재가 오히려 소송보다도 더 비쌀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비교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중재 기관에 제출하는 행정 비용 그것하고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그 두 가지를 아까 아, 예. 비교를 저하고 이제 김상근 부장님 그걸 아마 비교를 한 걸로 이제 생각이 아, 됩니다. 예. 그 점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리고 어, 분쟁 당사자가 최종적인 분쟁 해결이 목표인데 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중재는 단심으로 끝나는 구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법원 개념은 이제 2심 내지 3심까지 가는 그거를 예. 생각한다 그런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어떠냐 하는 게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무역 그 우리 지금 해상 운송하고 해상 보험은 또 무역의 또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요. 맞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포럼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세미나 하면 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님.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또 김 교수님 뭐 같이 해서 그런 예, 공동 뭐 세미나 같은 거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저기 이성철 판사입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국제거래부에 있었고 회사 국제거래부에 있었고 또 서울중앙에서도 이 국제거래 및 기업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간절한 그런 법원 설치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재판부가 갖고 있는 사건의 한 40% 내지 50%가 회사 사건이었어요. 그때 민사 1부하고 민사 12부 두 개 부였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상근 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회사 사건이 많이 있음에도 리크루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항소부에 있는데 구상금 사건이 많아요. 근데 해상 사건들이 많습니다. 해상보험 사건이. 즉 카고 오너 쪽이냐, 십 오너 쪽이냐 이런 게 있을 때 십 오너 쪽으로 해서 사건을 판단하기는 쉬운데 카고 오너 쪽으로 구상금 청구 이렇게 나가면 이것을 해상 사건으로 변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제법 드러나요. 특히 이제 웨트워크라 갖고 선박 충돌 뭐 이런 부분들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드라이워크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소장만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중간에 진행하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다시 또 저기 2부 신청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건을 리크루트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2페이지를 보면 회사 국제상사법원 설치운동 보면 거기에 신급 구조로 항소 심어놓고 바로 대법원에서 다루어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뒤에 토론자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12페이지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런 점이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1심에서 대법원으로 하는 뭐 비약상고, 비상상고 이런 부분은 이제 형사건에서나 좀 가끔 보여지고 이와 같이 1심에서 바로 항소심 없고 대법원에서 다뤄지는 경우는 그러다 보면 대법원에 또 사건이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중재 회사 중재도 있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2심제로 가려면 항소심에서 또 대법원으로 가고 그 전에 조정이나 회사 중재를 거치는 그런 그 물고 그런 절차도 한번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에게는 항소심 없고 바로 대법원에서 다뤄진다라는 그 부분이 약간의 좀 저항감이 좀 오는데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판사님들이 법원의 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일요일, 토요일인데 지금 나와서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압류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 당직 법관들이 있습니다. 당직 법관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 포럼이 아니라 예전에 포럼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를 풀기 위해서 판사 집에까지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나라의 법관은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판사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아마 시스템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해야지 왜 판사가 법원에 나오지 왜 집에서 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P&I 보증서로 어레스트 오브 십이나 릴리스 오브 십 이런 부분이 다 하루 그 정박 기간에 대한 정박료가 대단하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P&I 보증서로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UK 클럽에도 있어 봤고 스팀십 뮤추얼도 있고 봤는데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처음 할 때는 차이니스 P&I 클럽은 그걸로 풀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담당에. 차이나 P&I 클럽의 그 멤버인 선바 그 경우에는 그때는 안 됐어요. 우리나라 코리아 P&I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한 멤버들에 대해서 과연 P&I를 할 수 있는가?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알기에 법원이 아니라 지금 뭐 중재 그 부티크 펌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확인은 못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변호사의 소송보다도 번역료가 10몇 억이 넘어서 그걸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듣고는 있고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을 할 거냐, 뭐 또 법원을 할 거냐, 고등법원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법원이 회생법원이 서울에 있고 행정법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법원은 전국에 있는데 가정법원의 캐파시티 스케일이 어떠냐면은 대구 가정법원 상주 지원, 대구 지방법원 상주 지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주 지원에 대구 가정지방법원 상주 지원 그러면은 상주 지원이 전부 가정법원이 가사 사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사 사건, 가사 단독이 한 두세 개 부예요. 그 점을 해서 즉 제 말씀 취지는 회사 지원, 회사 법원 할 때 전체가 다 회사 지원이다. 그 전체 해상 사건을 거기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광주 지방법원, 광주 회사법원,
목포 지원, 목포 회사 지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융통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그 입법에 관여를 지는 아직 안 했지만은 앞으로 할 때 그런 그 가정법원의 그 전문법원으로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 이렇게 잡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요. 이상 변호사님 이제 사회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발표자라서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을 다 이렇게 메모를 꼼꼼히 했습니다. 우리 이철원 변호사님은 좋은 의견, 중재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의견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참고를 하고, 또 김상근 판사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길주 대표님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성철 부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항소부에서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 국제 상사법원 구조는 조금은 하여간 어색하니까 중간에 조정 같은 걸 좀 주가면 좋겠다는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대단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고향이 축산면이거든요. 근데 영덕이 대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면 이름을 대게면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게는 조금 나지만 하여간 중요한 포인트를 대게 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목포 지원에다가 이름을 이제 회사 지원을 넣고, 사실은 회사 사건 하는 분은 이제 판사 한 명만 둬도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좀 말하자면 그렇지. 조금 더 우리가 그런 플렉시블하게 방법도 지금 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설치를. 그래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 아주 인사이트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요. 어쨌든 오늘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 좀 소개해 드리면요. 그 함영주 교수님, 중앙대학 우리 민사소송 교수님인데 이게 좀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회사 쪽은 잘 몰라가지고 오늘 공부하러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소송법에 예. 관심이 있고 조정 예.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 배울 게 많은가 해서 들어왔는데 모든 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예. 조정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중재를 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힘을 합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하러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헌법하시는 숭실대 고문현 전 헌법학교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조금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우리 김윤현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들립니까? 예. 네, 축하드리고 우리 김민현 회장님은 또 오늘 저녁에도 뵙게 돼가지고 뭐 맨날 뵈면서 자주 많이 배우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히 김상근 부장님 옛날에 제가 저 대법원에 그 법원 공원 만들 때 제가 많이 모셨는데 이렇게 또 온화하신 모습으로 또 내공 있는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예리한 토론 중에 소송 비용 상한선 제시하신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이 김윤현 교수님 같은 이 회장님 같은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법관 자격 완화를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정말 탑견 중에 탑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법원 문제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신 여러 가지 또 좋은 제안, 뭐 이성철 부장님이 좋은 제안도 하시고, 또 제가 보고 싶었던 함영주 교수님, 우리 중앙대는 숭실대 바로 옆인데 그 옆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위디너 스톤드 스로우, 돌만 던지면 가까운 거리 있는데도 뭐 자주 못 뵀는데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김인현 회장님의 아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명사해 보시는 이상엽 변호사님 여러 고생하셨고요. 또 이철원 변호사님의 아주 예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그 전문가 풀 확대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제안이시고, 특히 퀀텀 전문가,
금액 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헌법학회 회장하면서 우리 중앙 그 헌법 앞에 보면 선거구 획정할 때 선거구 구획 전문가 뭐 자문위원을 하는데 거기 주로 뭐 언론인들 뭐 이렇게 정치인들 들어가는데 사실은 외국 제도를 보니까 통계 전문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통계 전문가가 들어가야 선거구 인구의 획정할 때 통계가 들어가야 이런 1대1, 2, 뭐 3대1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해상 분쟁 이쪽 국내 전문가 풀에 이런 전문가 말씀드린 조사 전문, 사고 조사 전문가라든가 기술 전문가 더 나아가서 금액 산정 전문가 같은 이런 것이 되어야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아마 설치되자마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대한민국은 뭐 시작이 반이듯이 하고 나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법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여기 아는 분들도 많고 우리 김상근 부장님 뭐 오랜만에 뵈가지고 더욱더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되게 반갑습니다. 네. 예. 전용호 교수님 혹시 좀 계시나요? 정 교수님? 우리 한국해양대학에 예, 교수님 부산에서 지금 망에 들어오셨는데 잠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예. 네, 우선 뭐 오늘 반가운 동창 회장님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 또 새로운 중책을 맡으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또 감축을 드립니다. 사실 뭐 회사법인의 설치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데 지역 간의 의견이 달라서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뭔가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에 오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뭔가 이제 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또 기대가 되고요. 오늘 여러 이제 분들께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가운데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일찍이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바다의 사건들이 뭐 이것이 민사든 형사든 뭐 모든 것들이 전문성을 많이 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형사적인 문제도 같이 특히 이제 다룰 건이 좀 많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같이 특히 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히 사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연결되어서 일어나게 되고 먼저 형사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또 민사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견이 부산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특히 이제 이성현 이 판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을 부산의 분위기 아마 전달했지 않나 싶고요. 하시면서 부산에서의 토론에서는 그것이 심급의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이슈가 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좀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판단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그래서 상호 다른 것이 아니고 특성이 있으나 또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하셔서 할만하지 않느냐 이는 또 저희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묘진 변호사님 지금 망에 계세요. 조묘진 변호사. 조묘진 변호사님, 부산 변호사님이신데. 변호사님, 예,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더 소개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예, 아니 조묘진 변호사님은 이제 해양대학 나온 해기사 출신이신데 부산대학 로스쿨에서 그 변호사 자격 취득하시고 부산에서 해상 변호사 활동하시는데 좀 변호사님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예. 교수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아무튼 전 교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좀 챙겨주셔서 이런 좋은 이런 발표회나 토론회가 있으면 늘 시간이 되면 들어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워낙 아직 좀 연타도 낮고 해서 또 훌륭하신 분들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저도 이제 늘 배우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 해상 사건이나 해상에
관련된 이런 법적인 처리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되어서 다들 염원하시는 그런 절차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예. 소개만 하고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종영 부장님 계세요? 김종영 부장님 페노션.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사 중재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페노션입니다. 예, 부장님. 예, 교수님. 제가 제 사무실에 바뀌신데 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요즘도 회사 중재권 많습니까? 페노션에? 대부분 차차링하는 회사는 중재권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예. 네, 이제 다른 제가 회사 중재 학교 진위원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런던 조회가 거의 90%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요? 회사 네네. 90%. 예. 서울회사중재나 저희 대한회사중재원이나 중재가 활성화되고 회사법원이 설립이 돼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동 중이라 많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충분하게 좋은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신호 회장님 좀 폐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폐회 폐회 인사 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발표를 해주신 김인현 교수님, 토론해 주신 우리 김상근 판사님, 이철원 변호사님, 그 외에도 좋은 질문과 코멘트를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성황리에 저희 포럼을 저희가 치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중재 포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인현 교수님께서 대표로서 회사중재 포럼을 이끌어 가실 때 이전보다도 더 큰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백내 두루 평안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내용은 지금 유튜브에 좀 올려갖고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이 들으셔가지고 좋은 토론까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신원 회장님 8년 동안 그 회사 중재 포럼 맡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그 회장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회사 중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훈 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예.